네, 오, 그러면 네, 어, 네, 이철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작품은 이강 감독의 2018년도작 지구 최후의 밤입니다.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영화는 칸 영화제 초청 당시부터 10분에 달하는 경이로운 롱테이크 씬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요. 영화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초록빛 원피스를 입고 있는 상웨이의 모습으로부터도 이 음, 약간 묘한 몽환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금 난해한 영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황홀한 꿈 같은 영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감상평을 조금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감상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탁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셨는지. 음, 저는 지체밤에 대해서 아예 그냥 경호님이 가끔 지체밤 정말 재밌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사무실에서 어떻게 봤거든요, 집중해서. 근데 첫 인상은 되게 영화 전체적으로 몽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사실 1회차 관람했을 때는 이게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해석을 찾아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모임 전에 2회차 관람을 하고 올라 했는데 2회차는 못했고, 그치만 좀 전반적으로 뭐랄까 흥미로운 재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평소에 저는 꿈을 엄청 많이 꿔서 되게 이런 꿈을 주제로 한 또는 다룬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호감도 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약간 꿈을 잘 안 꿔서 그랬는지 더 애매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음흠. 이 영화를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경호님은 저는 그 좋은 영화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여운이 남는 영화를 그 좋은 영화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구 최후의 밤만큼 여운이 남는 영화도 몇 개 없더라고요. 본 영화 중에. 그러니까 볼 때도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환적이고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흥미 포인트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해 보면서. 그래서 되게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해놨는데, 저도 후기를 막 찾아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그 해석들이 다채롭게 나오니까 영화 전체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진짜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난해함 또는 약간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들도 참 좋은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부인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 5년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를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약간 다른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약간 남자 주인공이 너무 이 생각 들었고, 그리고 약간 영화와 꿈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꿈이고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상준님은 영화 네. 제가 사실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제가 거의 대학생이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2018년인가 19년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대2, 대3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창 영화에 푹 빠져 있었을 때인데, 딱 이 영화를 본 순간 약간 저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분명히 내가 영화라는 거는 그냥 줄거리도 명확하고 이 인물이 감정도 명확하고 스토리라인 명확하고 그냥 미장센이라든지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짜여진 틀에 굴러가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화다라 생각을 했는데, 지구 최후의 밤은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봤던 영화랑 좀 많이 달랐거든요. 지구 최후의 밤은 뭔가 스토리도 뭔가 이어지지도 않고, 뭔가 인과관계도 뭔가 안 맞는 듯 하면서 맞는 듯 하고,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감독의 꿈을 체험하고 온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엄청 진짜 인상 깊게 봤고요. 특히
마지막에 제 기억상으로는 롱테이크가 2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2부에서의 그 롱테이크 씬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약간 그 롱테이크 씬도 기억나게 할 만큼 인상이 깊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네. 보고 나서 좀 이게 네. 되게 여기 가물가물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네.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를 오래 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막 깊게 보는 편은 아니지만 보면서 봤을 때는 되게 '아 이거를 무슨 재미로 봐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곱씹어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일하는 것과 똑같구나.' 저는 워낙 꿈을 안 꾸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약간 생소하면서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 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줄거리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첫 번째가 '영화의 줄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흐릿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훈 님이 이 질문을 제가 던진 의도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현실과 어떤 꿈, 영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고, 그래서 특정한 줄거리를 정답이라고 딱 내세우기가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5명이서 머리를 짜내서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일단 이 질문이 나왔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 그냥 구조적으로 1부랑 2부로 나뉘잖아요, 영화가. 네. 그리고 1부 안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나뉠 수 있는, 과거의 남자 주인공은 엄마가 이제 나간 사람이고, 백묘라는 친구랑 어렸을 때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면서 살다가, 백묘라는 친구는 저기 탕웨이랑 눈 맞아서 그 방랑 생활을 하다가, 탕웨이의 조직의 보스한테 죽잖아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탕웨이한테 사랑에 빠진 것이 과거 이야기고, 그 시간이 흘러서 탕웨이가 떠나고 그런 탕웨이를 그리워하면서 탕웨이의 흔적을 다시 되찾아 나가는 것이 현재고, 그리고 탕웨이의 흔적을 되찾아 나가다가 잠깐 영화 보면서 기다려 하는 그 어떤 분의 말의 한마디에 영화 보면서 기다리다가 하는 게 2부잖아요. 그냥 이런 큰 구조가 뚝뚝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 그 환상의 영역이 이렇게 뭐랄까 순환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 헷갈리긴 해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런 뭐랄까 구조화 자체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첨언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제가 예를 먼저 오늘 네네. 떼자면 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일치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자전적 요소도 또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영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감독의 인터뷰에서 약간 자신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만들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고 꿈 같은 이런 영화가 결국에는 자신이 기억을 더듬어 가는 과정과 약간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안에 사실 내용을 꼼꼼히 채우려면 제가 그 영화 스토리가 완전하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반적인 스토리는 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네. 들이 소재로 쓰이잖아요. 약간 얼굴 없는 사진.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사진을 또 시계 뒤에 이렇게 껴 놓고 아버지가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나 담배를 폈다고 했나 그런 장면들도 있어서 근데 이게 정말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이게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이 자꾸 되는지가 네. 너무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감독이 의도한 바가 아. 상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갔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꿈이란 거는 이제 현실에서 저는 경험한 거를 기반으로 네. 자기의 세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전부터 경험했던 거에서 되게 쌓아 올려왔던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강렬하게 경험을 했던 그런 실제 사건들 플러스 그리고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게 네. 합쳐져 가지고 그런 영화 속에서 의미 있는 초록색
이라는 색상이라든지 뭐 음. 어떤 문장을 읽으면은 집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과 기억과 그 경계를 모호하게 되게 넘나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감독이 자전적인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줄거리는 저는 좀 로그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는 또 별개로 좀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가미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만약에 연출적인 부분에서 설명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그 사실과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실로 기억하는 기억들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표현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실 다른 영화들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명확하게 짚어준다기보다 되게 메타포적인 거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몇 번이서 돌려보지 않으면 좀 완전하게 감독이 연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N회차 관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해석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꿈 같은 거 꿔도 해몽이라고 해서 되게 막 찾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이 영화를 통해서 꿈을 꿨고 이 영화의 해석을 찾아보면서 좀 해몽을 하는 느낌도 약간 들었어요. 아까 메타포 말씀하셨는데, 메타포가 약간 확실히 진짜 말씀하시니까 뭔가 작 떠오르는 게, 그 배경이 어떤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도시였는데, 도시가 뭔가 그 사람이 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들이 집합소에 약간 비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빛과 어둠의 대비도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 뭔가 마치 뉴런이 가면서 반짝반짝하면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뭔가 진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희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 1번의 질문을 던진 의도는 진짜 그냥 줄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실은 그 이동진 평론가 평을 열심히 봐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 허락만 해주신다면 한 5분 정도 길게 줄거리 설명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이동진 아, 너무 평론가 좋습니다. 해석입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이게 좋습니다. 좀 루홍우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고 엄마가 떠났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그 엄마가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자기 어린 아이한테 꿀을 먹이고 싶은데 꿀을 어떻게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양봉업자한테 꿀을 얻어와요. 근데 그렇게 꿀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양봉업자랑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양봉업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한편 저기 상회의 연기하는 완치완이라는 인물은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같이 말썽을 막 피우고 도둑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떤 집을 도둑질을 해서 초록색 노트를 훔쳐와요. 근데 그 훔친 집이 하필이면 그 양봉업자의 집이었고 훔쳐온 초록색 노트는 양봉업자랑 같이 사는 루홍우의 엄마의 노트였어요. 그 노트 안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갈 때 그 가족 사진을 그 친구가 가져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시 루홍우한테 돌아오면 루홍우는 백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까도 말썽을 부리다가 어떤 조직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거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거친 세계 안에서 또 그 완치완 탕웨이를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아마도 그게 보스의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완치완이. 그래서 보스가 자기의 조직원인 백묘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총을 쏴서 죽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탕웨이는 그런 자기의 그 보스가 무서우니까 도망쳐 나오고 있는데 그 루홍우는 백묘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하러 찾아가다가 기차에서 우연히 또 탕웨이를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둘이서 사랑에 빠지는데 어쨌든 보스는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탕웨이를. 탕웨이가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지 말고 그 보스를 죽이자라고 해서 총을 건네주고 극장에서 그 보스를 쏴 죽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탕웨이가 한번 사라졌다가 돌아오는데 사라졌던 이유가 루홍우의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 아이를 낙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섭기도 하고 이걸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살인 청탁을 받고 루홍우는 탕웨이의 부탁을 받아서 영화관에서 실제로 보스를 쏴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탕웨이랑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탕웨이랑은 결국에 멀어지게 돼요. 예컨대 루옹우가 감옥에 갔다 왔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루옹우는 지금부터 현재 시점인데 다시 루옹우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딱 봐도 뭐랄까 건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좀 약간 거칠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여자와 뭐 몸을 섞고 해도 계속 탕웨이가 생각나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는데 가보니까 그 시계 뒤편에서 우연히 엄마 사진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엄마 사진은 그 뭐랄까 예전에 탕웨이랑 썸 탈 때 본인이 탕웨이한테 줬던 사진이거든요. 탕웨이한테 줬는데 그 탕웨이가 친구한테 줬고 친구가 감옥으로 가져간 그런 느낌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죠. 근데 근데 나니까 다시 그 감옥의 친구를 찾아가서 탕웨이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다가 어디 여관을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여관을 가. 그쵸. 근데 그 여관 주인도 이미 사실은 이혼했어.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또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알려줘. 그래서 가요. 근데 딱 마지막에 도착한 장소에서 좀 이따 9시면은 탕웨이 나올 건데 잠깐 그때까지 영화나 보면서 기다려 하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3D 안경을 딱 쓰는 순간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라고 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조금 완벽하진 않겠지만 뭐 이 정도로 어쨌든 스토리가 정리가 되면 후속 이제 논의가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아까 메타포 있잖아요. 네. 물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그게 그거래요. 물이 떨어지고 불이 반짝이는 순간은 탕웨이가 사람의 기억이 번뜩번뜩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한 거라고 합니다. 나오는 모든 순간은 이 루홍우가 탕웨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순간이다. 근데 물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2부 딱 시작될 때 타이틀이 확 하고 나오잖아요. 맞- 타이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꿈이 시작될 때 굴 같은데 채굴하러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존 말코비치가 되려면 어떤 굴 같은 거를 샥 미끄러져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해서 뭔가 2부부터는 그런 메타포적인 게 확 눈에 띄게 많아지는 그러나 줄거리를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저게 대체 뭐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이동진 평론가 해석 영상을 보세요. 영화를 보지 말고. 그래야겠다. 들은 다음이 있지만 도희님은 어떠셨는지까지. 네. 아까 초록색 얘기하니까 생각난 영화가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셨구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막 제가 한 4번, 4~5번 본 영화인데 와, 이 영화랑 되게 맞닿는 점이 많다고 느낀 게 일단은 거기 현기증이라는 영화에서도 되게 초록색을 약간 좀 많이 사용하고 줄기가 머무는 호텔이 옆에 그 형광 초록색이 있어서 뭔가 좀 약간 해석적으로 약간 정신 분열의 색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약간 메들린을 약간 연기하고 그리고 그 메들린은 자기의 그 조상 약간 좀 믿는 거를 연기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지구 최후의 밤에서도 약간 실제 그 완치원이라는 여성하고 그리고 그 완치원이라는 그 이름도 그 실제가 아니고 되게 묘령의 여인이잖아요. 그 탕웨이가. 네. 그리고 그 꿈에서 있는 탕웨이하고 카이자. 탕웨이는 좀 되게 실제하고 그 남치가 반영된 그런 거하고 좀 되게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약간 현기증에 약간 주디하고 메델린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바이블로 방금 말했던 이동진 평론가가 히치콕을 많이 차용했다고
설명하더라고. 그리고 엔딩에서도 약간 360도 회전하잖아요. 그것도 영화 속에서도 360도 회전하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음, 그거를 딴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회전하니까 생각났는데 아직 이제 1번 진리가 있으니까 맨 첫 장면이 영화에 그 탕웨이가 노래를 하려고 마이크를 딱 잡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도 탕웨이가 노래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둘이서 막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영화 줄거리 자체도 이렇게 회전하고 있대요. 끝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랑 이어지면서 음, 그 움직임을 영화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사기를 상징한다고 또 하고. 방금 다시 틀어봤는데 영화 첫 장면이 주인공 남자가 꿈에서 깨는 장면으로 시작을. 거짓 뉴스였습니다. 근데 거짓 뉴스지만 그 회전한다는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2부는 꿈이었는데 1부의 첫 시작은 꿈에서. 그러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뒤로 넘어가 보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이러한 제목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아마 유튜브에서 좀 본 내용이긴 하거든요. 영화의 제목이 영화 의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시면 네 말씀 시작해 주세요. 철성님 아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방금 봤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도 이제 이동진 평론가를 되게 좋아해서 같이 검색어로 놓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음, 이동진 그리고 지구 최후의 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어려운 영화 탑5 라는 음, 느낌으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구 최후의 밤만 궁금해서 쭉 넘어갔단 말이죠. 네. 첫 소개가 그거였어요. 지구 최후의 밤 하면 떠오르는 것과 영화가 상관이 없다. 약간 음,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고 영화 제목이 되게 영화의 그런 내용의 핵심을 찌르거나 의표가 되는 경우가 또 있다. 이 음, 영화는 크게 관련은 없는 영화다. 요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경우도 지구 최후의 밤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뭐랄까요? 약간 세기말적인 느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기말 느낌도 있고 뭔가 음, 낭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직장에서 뭐 "주말에 뭐 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영화 제목을 많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최후의 밤을 봤어요." 그러면 되게 약간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음. 아포칼립스 영화 같기도 해요. "지구 최후의 밤? 되게 있어 보인다." 막 이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시는데 외계인 침공하고 뭐 그런 영화 보이고. 그죠. 근데 사실 이 지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 '있어 보이려고 한 거일 수도 있겠다 진짜.' 어 그리고 '이거 잘 설명할 만한 제목이 있을까?' 음, 이 전체적인 영화의 내용을 아우르면 핵심을 찌르면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있어 보이려고 음, 내지는 멋있어 보여 그런 음. 느낌으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는 이동진 평론가 뭐 이런 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실 경호님이 질의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2번 질문이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지구 최후의 밤에 대한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있는 이 짧은 꿈이 나의 전 우주여서 이게 깨면 사라질 마지막 밤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최후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있을 때 최후의 밤. 특히 꿈속에서의 그 탕웨이 카이잔하고 키스하기 전에 그런 네. 비슷한 대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우주가 나오는 대사를 하거든요. 내일이면 나는 완치환을 향해서 떠날 거야. 근데 네. 오늘만큼은 네가 완치환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해서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맥락이랑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딱 그 경호님이 말씀하신 대사가 딱 생각이 나서 이번 질문을 보고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원제의 뜻이랑 한국 제목이랑 영어 제목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원제랑 한국 제목은 똑같아요. 지구 최후의 밤인데 음, 영어 제목은 그 Long Day's Journey into Night이라고 음, 이게 유진 오닐의 소설 중에 음,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음. 제목이 똑같대요. 그래서 사실 영재는 밤으로의 긴 여로니까 되게 꿈을 위한 여행 같은 느낌? 여정? 음. 이런 느낌인데 여기 뭐야 한국 제목이랑 원제는 지구 최후의이라고 하니까 좀 아포칼립스적이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되게 있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국어 제목도 좀 밤으로의 긴 여로, 꿈으로의 긴 여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미지는 살짝 덜해지지 않았을까. 이거 살짝 궁금한데, 네. 다들 지구 최후의 밤이랑 밤으로의 긴 여로 중에 뭐가 더 마음에 전 마음이에요. 지구 최후의 밤? 네. 저도 지체밤이 더 좋은데 이유는 되게 더 간절하고 절박해 보여요. 보기 전이면 아무로의 뭐 여로 이런 제목에 더 끌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고 나서인지 지구 최후의 밤이 잘 어울리긴 한다라는 느낌도 있긴. 그 최후라는 단어가 강렬해 가지고 저는 최후의 밤이 약간 좀 멋들어집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간절하다는 말도 더 공감이 되고. 이어서 그냥 제가 말을 해보자면, 그 네. 말씀하신 어떤 배경에 조금 더해서, 이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제목도 무슨 실내 소설 제목이래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 이거를 의미가 없다라고 봤는데, 아까 미정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음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미정님의 해석에 좀 더 더해서, 저는 이거는 메타 영화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이다. 지구 최후의 밤, 영화. 이 감독은 뭐랄까, 시계 속에 타르코프스키가 영화라는 거는 어떤 순간을 그냥 잡아두는 거다. 이 어떤 문구를 차용해서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녹여냈잖아요. 멈추는 네. 시계, 뭐 이런 거를 이제 영화라는 장르랑 이렇게 잘 엮어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어떤 아까 말한 카이잔과의 키스 같은 되게 이 남자에게 있어서 되게 환상적인 상황 같은 거는 거짓된 거고, 그러니까 잘 꾸며진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영화 목적이다. 영화라는 장르 자체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지구 최후의 밤을 선사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지구 최후의 밤은 영화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오. 엄청 감명받았습니다. 영화에 적용하면 진짜 딱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동진 평론가가 네. 말한 것처럼 왜 네. 그런 식으로 붙였을까? 아까 철성님이 말한 것처럼 근데 뭐랄까 그저 왜 붙였을까? 그 같은 걸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는데 네네. 네, 철성님 말이 맞아요. 멋 부리려고 붙인 건데 그런 거죠. 약간 뭐가 멋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딱 뭔가 그냥 딱 들어맞진 않는데 그냥 느조시야 느낌이 좋아 그런 단어를 그냥 딱 꺼내면은 이거 포기할 수 없을 때 있거든요. 가끔 이 문장이라든가 제목 같은 거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까 철성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워홍우는 꿈에서 원치원이 나오면 꿈인 걸 알 거는 사실 꿈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지속된 그리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제목과 연결짓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인데 제목을 있어 보이게 지으면 한국 영화계에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 관계 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게 되게 제목발이거든요. 그런 거 있죠. 못 구하나요? 죄송합니다. 보고 싶은 짐승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죠. 네. 아니, 막 뜨셨네. 도희님 생각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전 제목은 별로 생각 안 해봤어서. 음, 그 중간에 그 여자가 난데하니까 남자가 우주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곧 만나잖아요. 현실에서 곧. 그러니까 만나기 이전은 더 만나니까 이후에는 우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 그거 자체가 곧 우주네. 지구가 끝나면 인간은 우주로 흩어질 거니까 의미이신 거죠? 생각했어요. 음,
질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영화에 대한 영화, 메타 영화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영화의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과 함께 얘기 한번 나눠주시겠죠, 정우님? 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지구 최후의 밤이 메타 영화다, 이거를 먼저 알고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맨 처음 봤을 때는, 아, 물론 영화관에 가서 2부가 하나의 큰 영화라는 것까지는 뭐 너무 명백하게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화에 대한 영화다까지는 왜 그런지 처음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보고 이건 메타 영화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제가 계속 말하는 이동진 영상을 보고 조금은 감이 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질문이 4번 질문이랑 조금 살짝 이어진다고 생각했는 게 1부까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2부는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 딱 나 이제 꿈 보여줄 거야 라고 딱 둘을 나눠서 타이틀을 중간에 껴 넣는 것 자체가 메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물론 말씀하신 바가 너무 이해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괜히 어깃장을 부려보자면, 단순히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다른 영화를 튼 영화를 다룬 영화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영화를 다룬 영화라는 거예요. 이동진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상식이었어. 커먼 센스였어. 근데 상식을 확인하려는 과정이 의외로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왜 이게 영화를 다룬 영화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타르코프스키의 그런 어떤 유명한 메타포나 그런 것들을 차용하기도 했고, 뭐 그렇다는 게 이때나 봐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배경 지식 없이도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폭죽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하고. 저는 그 영화가 꿈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왜냐하면 일단은 보통 전통적으로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못 움직이게 통제가 된 상태에서 음, 이미지를 본단 말이죠. 근데 약간 그렇게 약간 집단적으로 꾸는 말이 있는데, 그래 좀 이거를 생각이 돼서, 약간, 그래서 좀 꿈하고 관련된 영화니까 약간 메타 영화적인 측면을 띈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네, 좀 롱테이크 계속 진행되면서 전 사실 좀 되게 불안불안했거든요. 아, 이게 음, 만약에 배우가 좀 실수를 하거나 당구공에 약간 공이 좀 삐끗했다 하면은 다시 기거되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좀 꿈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꿈도 약간 깨기 전에 좀 함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말을 잘 못하겠는데. 말씀하신 바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영화와 꿈의 유사성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둘 다 환상과 거짓의 장르고 트릭과 네, 마법적인 현상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특히 이 부는 그런 거짓말을 다뤘다.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찍은 게 실제로는 롱테이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원테이크가 아니라 여러 컷에 나눠서 찍었는데 원테이크처럼 보이도록 편집을 한 거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만 했던 이유 자체가 마지막 그 폭죽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폭죽은 1분만 탄다는 조건을 영화 속에서 말을 해줬는데 실제 러닝 타임은 8분이란 말이죠. 현실에선 8분이 흘렀는데 영화에서는 1분밖에 안 흐른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하려면 이 영화 속 시간축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시간축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테이크로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원테이크로 찍어서 같은 시간축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실은 영화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우리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영화라는 점은 이제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 감독은 영화 장르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예술적 장르로 치지 않아 보인대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싸구려 폭죽 같은 걸로 해석을 하고, 우리 눈속임 정도다. 영화는 우리를 눈속임하는 거야. 트릭이지. 거짓말이고 속임수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흠뻑 젖어 있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애정과 어떤 장르적 특성을 듬뿍 드러낸 메타 영화다라고 합니다. 음흠. 비슷한 말의 반복일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뒤로 연결됐다가 약간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연극이 영화에 나온다. 음. 영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좀 시간 순서대로 잘 가요.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가지는 특성을 정말 잘 살렸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 연극, 노래, 기타 다른 일반적인 영화들이 시계열대로 이렇게 흐르듯이 간다면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되게 잘 이용했다라는 일부를 보면서 든 생각이라면 2부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보여주죠.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롱테이크, 뭐 원테이크인지 롱테이크인지 쭉 보여주죠. 사실 저는 그 뭐죠? 무슨 자전거 타고 이렇게 공중을 날아가는 그 씬도 아, 음. 네네. 너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고 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그 남자아이는 미래의 존재인 차를 타고 떠나는 남자는 과거의 어머니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용물은 시간과 상관없이 진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나열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위한 영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뭐 속일 수 있는 건 속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건 극대화, 혼란시킬 건 혼란시키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런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그럼 다들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메타 영화 다들 좋아하세요? 저는 예를 들 개인적으로 되게 네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어. 예를 들면 어떤 머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아, 좋아하죠. 음. 봐야겠군. 진짜 메타 영화가 제가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방송 나오고 제가 보려고 해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그 메타 네. 영화 엄청 좋아요. 근데 다만 홀리모터스라든지 좀 이런 난해한 영화보다는 약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또 메타 영화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 관한 영화 그런 것도 괜찮았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글자였는데 어쨌든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질문한 이유가 저도 대체로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 안 네. 드세요? 그러니까 메타 영화는 일반 소비자로서 뭐랄까 그 100%를 누리기 어렵다는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음. 뭔가 별 5점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음. 제작자들이나 창작자들에게 더 감동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관객 입장으로서 온전히 뭔가 빠져들긴 어렵다. 인지하고 가니깐 전제 자체를. 그래서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되게 직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일본 영화 중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고 있어요. 아. 좀비 다큐 찍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예 좀 페이크 다큐나 리얼 다큐처럼 찍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거 상준님 말씀하신 거 휴고 맞죠? 네. 편안하게 자겠다. 진짜 이제 딱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봐야겠다. 도희님 좋아하는 메타 영화는 뭐예요? 다른 머롤랜드 말고. 현기증이요. 약간 그 누벨바그 영화들이 다 약간 좀 메타적인 특성을 띈다고 음, 생각하는 게 좀 너무 먹물 냄새 나긴 한데 약간 이거는 계속 좀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 아니에스 바르다의 양꽃 삼촌이라는 약간 짧은 다큐멘터리 봤는데 계속 그 컷 찍어내기 전에 슬레이트 찍는 거를 계속 막 보여주면서 영화의 약간 물리적인 특성 상기시켜주는 거를 편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요새는, 최근에 그 차이밍령의 안녕 영몽극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영화관에 관한 영화인데, 대만 감독 영화인데, 지구 최후의 밤 보면서 차이밍령 생각도 났어요. 인형 제목이 한 번만 더. 안녕 영몽객장이요. 용문객 들어본 네. 것 같습니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음, 메타 영화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거대한 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개별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거시담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좀 제 개인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 메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뭐랄까
이게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영화라는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일에 관해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거다라고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약간 그런 것들 자신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감정들이라든지 경험 가치관들을 여기 딱 메타 영화를 통해서 '아 영화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약간 좀 예술적이고 개인적인 영화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엄청 매력이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화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또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메타 영화들을 되게 대체로 재밌게 봤는데 네. 저는 느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적으로 평면이잖아요. 네. X축, Y축만 있고 평면인데 메타 영화적 장르가 딱 들어가면 3차원으로 바뀌어요. 밖에 있는 감독이 보이고 그걸 관찰하고 있는 내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과 나와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이 레이어가 엄청 많아지는 뭔가 3D로 바뀐단 말이죠. 그 입체화되면 X축, Y축에서 갑자기 3D로 입체화가 되면 두께가 생기면 그 안에 끼는 컴포넌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제곱수로 늘어나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뭐랄까 황홀하다. 그러니까 황홀하다기보다는 지적 자극을 좀 유발한다. 도전 의식을 유발한다라는 점에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지적 자극. 예. 지적 자극이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막 생각할게요. X축, Y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사 플롯에서 얘가 얘고 쟤가 쟤고 이건 뭘 상징하고 이렇게 딱딱 1대1 매칭은 좀 시시한 때도 있잖아요. 뭐 그쵸. 여기서 나침반은 뭐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1대1 매칭은 되게 시시한데 갑자기 두께감이 생기면 이 관계. 근데 이 나침반은 실은 감독이 평소에 갖고 다니던 나침반이래. 이러는 순간 되게 많은 해석의 여지가 생겨버리잖아요. 그 지점이 좋아요. TMI지만 물리 네. 그 위치나 속도 이런 걸 알면 꾸준하게 미래까지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서로의 위치나 우주 공간 내의 위치를 다 알 수 있는데 물체가 하나만 더 생기면은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나왔던 네, 네. 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전에 N체 문제라고 하거든요. 물체가 3개만 돼도 어느 정도의 이상은 아예 궤도를 벗어난다고 하거든요. 경호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감독마다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런 예측 안 되는 것들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의 어떤 관계로 이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4번에 대해서 한번 1부, 2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로 관계를 통해 뭐 감독이나 영화 했던 것은 무엇일지 한번 해서 분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2부가 영화라는 거는 이제 합의가 된 거고, 영화이면서 꿈이면서 기억이면서 심지어는 실제 벌어진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부는 어떤 환상적인 영역의 무언가, 영화 같은 거다.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거는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기 2부에 나오는 탕웨이와 1부에 나오는 탕웨이의 관계가 뭐지? 5번 질문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질문이랄까. 2부에서 나오는 모든 다 메타포로 그득그득한 어떤 영상들인데 그게 1부랑 연달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같은 거였어요. 질문의 의도는. 근데 먼저 자문자답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꾸는 꿈이자 환상의 영역이고 되게 긍정적인 어떤 상상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바라는 희망적인,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탕웨이와의 사랑 같은 거를 실현시키는 어떤 당이다. 그리고 저기 어머니가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저기 2부 안에서. 그런 것도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승화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2부는 1부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어떤 상상의 영역이다. 물론 깨면 다시 일부로 돌아가겠죠, 현실로.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한 희망을 주는 환상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경호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살짝 이어진 선상이긴 한데 어머니든 완치아니든 현실에서 뭔가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 그런 것을 본인의 힘으로 마치 해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부와 2부의 관계라고 했을 때 1부에서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걸 2부에서 본인의 약간 뭐랄까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각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본인이 좀 조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것도 긍정적 긍정 돌려가지고 좀 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아, 네, 동의하는 편이고, 혹시 그, 빅피쉬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게 약간 좀 생각나는 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좀 허풍 떨면서, 실제로는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저도 좀 친화작용으로, 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약간 그 일본은 약간 이 기억인데, 근데 그 기억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왜곡이 되니까 거짓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2부의 꿈 혹은 영화로 넘어가면서 그 남자가 아예 만들어낸 세계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좀 깊고, 네, 좀, 싶기도 했어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하고요. 네, 승화라고 해주려니까 뭔가 도피? 말씀하신 대로 1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걸 2부에서 해소해내라고 하시니까 도피성인 느낌도 있고요. 모르게 아는 거는 옳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2부가 영화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영화 안에 영화라는 점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1부랑 2부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이거는 환상이야라는 거를 되어 숨길 필요도 없이 이거 환상이야라고 그냥 깔고 들어가도 뭐랄까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다. 그냥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인셉션이나 꿈 같은 걸 다룬 영화들은 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지금 환상입니다 하고 해도 어차피 1부랑 2부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이제 첨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 2부가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들이랑 좀 성격이 비슷하고 되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실제로 꾸는 꿈도 뭔가 분위기가 음침하고 기괴할 때도 있고 앞뒤 맥락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이어질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꿈의 이미지랑 너무 똑같아서 좀 놀랐어요. 그 점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타이틀이 나오는 게 엄청 있어 보였어요. 간지났어. 네, 이걸 그죠.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영화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어서 여러모로 제가 맨 처음에 몽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연출 자체가 몽환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경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부가 우리가 꾸는 꿈의 이미지랑 저도 매우 흡사하다고 느끼면서 봐서 되게 빠져들어서 봐가지고 하나하나 이건 영화야, 이건 뭐가 있지 이러면서 따지면서 보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약간 보는 느낌인데 그 와중에 가운데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틀 빵 나오고 2부에 가면은 더 모호해지고 막 이러니까 있어 보였어요, 되게. 영화 자체가 되게 있어 보이는 영화. 이제 와서 좀 궁금한 게 2부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꿈이고 뭔가 그런 거를 제목을 보여줌으로써 더 강조를 하고 있다면 앞부분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 것도 이게 효과가 더 날까요?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뭔가 1부와 2부가 대비되는 게 훨씬 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게 효과가 큰 건지 좀 헷갈려서 상반되는 게 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거긴 한데 그러면 네. 왜 1부와 2부의 톤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저는 굉장히 달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롱테이크였고 그 확실한 그쵸? 차이가 있어서 몰입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감독의 간단한 기교처럼도 보였는데 현실을 꿈처럼 그렸고 꿈을 현실처럼 그렸는데 아까 말한 폭죽 같은 장면에서
결국 꿈이고 환상적인 어떤 영역이라는 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꿈과 현실의 경계와 관계 이런 걸 좀 전도시키고 역전시키고 그런 거를 창출해내는 어떤 영화라는 장르에 대해 감각을 좀 공유하고 싶고 이런 정합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의도한 바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다르게 봤고 1부와 2부의 톤이 그리고 1부는 현실인데 꿈처럼 그렸고 2부는 꿈인데 현실처럼 저도 1부랑 2부랑 좀 톤을 많이 다르게 봤거든요. 2부는 판타지 같았고 1부는 살짝 홍콩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홍콩의 현실을 얘기하는 영화? 그렇게 얘기하다가 타이틀 나오고 판타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저는 뭔가 철성님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2부를 하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현실을 살지만 만약 2부가 승화라고 본다면 내가 스스로 승화시킨 꿈을 뭐랄까 소중하고 계속 그것만 좀 기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은 표현되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제 철성님이 원하는 톤의 변화는 뭐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몽환적인 연출이었으니까 첫 번째는 뭐 밝고 발랄하게 간다든지 뭐 이런 완전 분위기 자체의 반전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뭐랄까 반전이 약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담담하고 뭐 약간 잘 정리되고 약간 이런 거였으면은 좀 하면서도 음, 혹시 경호님 말씀대로 현실에 되게 와닿았던 게 저는 1부가 기억에 대한 2부는 꿈에 대한이라면 음, 그런 해석의 톤이 너무 뭔가 둘의 관계를 막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다가 그런 지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면 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머니 성혜이가 연기한 안치원 꿈속에서 제외한 연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했어일까요? 물론 저는 셋이 똑같다는 거를 의도하고 싶었는데 그 여기 어머니 탕웨이 그 카이잔이라고 하더라고 이름이 꿈속에서 탕웨이가 연기한 또 다른 인물인 카이잔 세 명은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탕웨이의 원원원 매치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끼어 있다는 점이 일단 동의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 의도는 그러니까 1부의 인간들과 2부의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기엔 원온원 매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백묘는 여기 그 2부에서 백묘가 아니려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혹시 꺼내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2부 탁구 치던 꼬맹이는 본인이 꼬마 백묘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진 다 해석하시던데 낙태한 아이를 같이 겸해서 해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현상은 늘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상준님이 있고 미정님이 있고 도희님이 계시고 해도 꿈에서는 그 세 명이서 한꺼번에 나와서 뭔가 나랑 시네토톡을 하는 뭔가 미지의 인물 한 명 정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꿈속의 인물들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 영화 모든 것들을 나열해놓고 매칭하고 싶어지는 질문이네요. 맞아요. 사실 의도는 그게 맞아요. 이거는 꿀에서 본 내용이 있긴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되게 네, 거의 어떻게 생겼는지도 네, 그런 만남이나 이루어지는 순간도 되게 네. 그냥 그리움이 안치원에 대한 사랑 또는 그리움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펴보는 전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영화 보면서 1부만 봤는데도 2부 보기 전에 전 탕웨이가 그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다시 만난 장면인데 이제 이 남자의 눈으로는 탕웨이처럼 보이게 연출한 건가?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확실히 탕웨이나 엄마는 사실상 같은 인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성 같은 것이 강조된 것도 있다고 공감합니다. 일단은. 오히려 요 인과를 살짝 뒤집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엄마를 닮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약간 탕웨이한테 빠졌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 속에서. 엄마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어부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 같은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면 그냥 여기 딱 보이는 대로 상주님이나 도희님은 저기 꿈속에서 탁구 치던 그 카이잔 있잖아요. 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정체가 뭐인 것 같으세요? 제 도희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실 그 제가 유일하게 준비를 못한 답변이 퀘스천 5번이어가지고 저는 도희님께 패스를 하겠습니다. 뭐야. 패스를 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 도희님은 그 어떻게 보셨어요? 탁구 치는 남자의 말이죠. 남자애 말고 그 카이잔 게임 하다가 만난 탕웨이요, 탕웨이. 또 다른 탕. 아,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영화 현기증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그게 그 현기증에서는 약간 그 메들린이 있고 실제 주디가 있는데, 원래 실제는 주디인데, 주디가 메들린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메들린은 자기가 나는 칼로타 영혼이 내게 있어. 뭐 이러는 상태이고, 근데 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일부에서의 완치원은 이름도 완치원이 아니고 되게 좀 베일 속의 사인인데 그게 좀 메들린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근데 이게 좀 이 영화는 딱 그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게 뭐 약간 네 그리고 꿈속에서 그런 그 이 완치원을 또 다르게 좀 더 남자의 그런 상상을 펴진 그런 꿈속의 탕웨이가 있는데 그건 약간 그 완치원을 그 더 복사한 듯한 플러스 남자의 그런 인물이고 네, 그 현기증보다 더 주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진짜 모르겠네요. 네, 우선 궁금한 게 있어. 지금 아, 급하게 후다닥 나무 위키를 봤는데, 이거 다들 스포해도 되나요? 땡. 저기, 주디인 거는 영화에서는 명백한 사실인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네, 좀 후반부에 밝혀지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떨어지게 주디는 메들린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는 좀 더 다채롭게 해석되고 열려 있으니까 이 카이잔의 정체는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지구 최후의 밤이 좀 덜 고정적이다. 정형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약간 일본의 추억의 쪽의 욕망의 대상이고 네. 그 카이자는 약간 꿈속의 욕망의 대상이니까 좀 욕망의 대상인 거는 그 남자의 시선이 다 투영돼 있는 거는 둘 다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더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5번 제가 좀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네, 제가 이게 헷갈렸던 이유는 당연히 저는 이부를 딱 봤을 때 솔직히 처음에 탕웨이인지 몰랐는데 탕웨이인 거 알고 나서는 일부 완치원이 이렇게 꿈에 나온 거구나 라고 봤다가 근데 아까 저는 계속 어머니와 탕웨이가 똑같은 인물인 거를 사실 거의 끝까지 좀 과몰입하면서 봤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봤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곧 탕웨이니까 얘는 어머니이면서 완치환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봤는데 그 다른 빨간 머리한 저기 효의 엄마가 또 엄마처럼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2부에서. 그래갖고 이거 갑자기 함수가 복잡해지는데 이러면서 5번 같은 질문이 좀 나온 거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바를 종합해 보면 어차피 딱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뭐 도희님 표현을 빌리자면 남자의 어떤 시선이 투영된 그냥 여러 존재들이 여기에도 갖다 붙였다 저기에도 갖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거칠게 이해해야만 하는 어떤 것. 그렇게 되겠네. 아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해이가 자몽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에서 자몽을 구할 수 없는데 뭐 자몽을 구해다 주면은 뭐 네. 그런 얘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부에 들어서 이 카이잔을 여기 도박하는 장면에서 처음 만나는데 저기래요. 그때 과일이 딱 세 개가 맞는데 그 자몽이래요. 꿈에서는 자기가 일부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요소에 막 들어가는 그 꿈의 특성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지점에 가장 감탄하면서 봤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실제로 꿈을 꾸는
꿈을 꾸는데 되게 연상이 되면서도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런 지점들이 맞아요. 그거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퀘스천 5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한데 저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모호하게 된 동기가 꿈이라는 것도 있지만 꿈은 기억도 그렇지만 약간 감정을 바탕으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세 개의 것들은 모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엄마도 사실 본인의 엄마가 있지만 누구지? 친구 엄마로 나온 이유가 네. 약간 어쨌든 그 사람도 엄마로 인식됐잖아요. 남의 엄마지만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꿈의 모호함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백묘가 죽고 엄마가 느끼는 아들의 공백과 아들이 느끼는 엄마의 공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약간 모자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던 것처럼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친밀하고. 그쵸. 저기 머롤랜드 드라이브랑은 어때요? 뭐가 더 재밌고 뭐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더 좋으세요? 전 모롤랜드 드라이브요. 왜요? 모롤랜드 드라이브는 일단은 난해하진 않아요. 난해한데 난해하진 않아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지구 최후의 밤도 난해하고 모롤랜드 드라이브도 난해한데 결국에는 모롤랜드 드라이브는 시선이 일정하거든요. 결국엔 여자 주인공이 그 할리우드 가면서 그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플롯이 딱 일정한데 근데 지구 최후의 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전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마음에 들고 사실 머롤랜드 드라이브 관련해서 얘기하면 진짜 얘기할 게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저한테는 편한 영화였고 대신 지구 음, 최후의 밤도 진짜 약간 진짜 시각적으로 엄청 황홀하고 대비도 큰 영화였지만 뭐랄까 플롯 자체만으로는 저에게 크게 와닿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진짜 엄청 음. 감동받았지만 그렇다고 아 이거 확실하다 이건 아닌 네 그러였어요. 도희님은 그러면 저는 봤긴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린치 영화 네. 중에서 로스트 하이웨이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머롤랜드보다 로스트 하이웨이가 영화랑 더 맞닿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상주님 말이 저는 둘 다 비슷하게 좋은데 뭔가 고르기 네, 힘든데 상주님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 게 네,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아까 우리가 꿈과 환상, 영화라는 장르 이것도 다 공통되고 1부, 2부예요. 심지어 그것도. 제 네. 생각에는 차용하지 않았을까 이 영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구조적으로 비슷한데 음, 근데 그 영화는 뭐랄까 되게 보면서 막 프로이트 생각나고 무의식 에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고 되게 네네. 지적으로 정합성이 딱딱 떨어지는 영화였거든요. 이거는 아, 네, 하기보다는 뭐랄까 네. 그 약간 어, 어떤 그 나른한 바이브와 한 음악 같은 이런 게 이제 더 세서 그 뭐랄까 그냥 다른 아마 이날 봤으면 이게 좋고 저날 봤으면 저게 좋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구 최후의 밤이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그냥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심리학적으로 와, 이게 있구나 딱 싶은데 무의식이라든지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뭐 리비도로 하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맞- 지구 최후의 밤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냥 진짜 무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가 그냥 뉴런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꽂혔어요. 지금 뇌 약간 진짜 음, 그냥 그 사람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그 최후의 밤 그 제목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상대방의 생각 그니까 내가 오늘 밤이 지나면 너를 잊는다 약간 그런 의미의 연인 관계에서의 최후의 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최후의 밤이 약간 좀 뭐랄까 자신의 아까 전에 생각이 났는데 제 생각이 너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뭐야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비슷한 말인데 아까 네, 이동진 평론가 영상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거기서 그런 말도 나왔었어요. 깊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깊은 얘기했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 뭐가 깊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뭐 정의나 뭐 어떤 인간의 뭐 형이상학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깊은 얘기고 내가 있었던 일, 뭐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거는 뭐 얕은 얘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두 개가 모호하다고 이동진 평론가 말했는데 오히려 저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반대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깊은 이야기를 다뤘고 이건 얕은 이야기를 다뤘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수준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얕은 이야기라고 네. 수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구 최후의 밤은 한 인간이 한 남자가 그냥 네. 여성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면 아까 네. 저기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네.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의 네. 원초적인 탐구 같은 느낌이니까 저희가 네. 느끼는 바가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땐 지구 최후의 밤이 그렇게 막 엄청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진 않은 게 분명히 감독도 어떤 의도 진짜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요소 이런 걸 차용을 해서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했을 텐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봐서는 이게 크게 완성도가 엄청 높은 영화는 또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거 비방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다루는 주제가 곧 완성도랑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아까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완성도가 있어 보여. 그렇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그 네. 아니요.